선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는 진입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진입인데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렇지, 느낌, 그렇지. 시작되는 느낌이 싹 오는데 바로 사정이라는 어세스먼트. 그렇지. 이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복지에서 어세스먼트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하고 누가 얘기해도 맞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세스먼트 과정 프로세스, 사정 과정에 대한 아카데믹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면. 사정 과정은 욕구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수집, 해석, 분석. 수집, 분석, 계획. 그렇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군요. 그렇죠. 필요한 데이터, 정보들을 전부 수집해서 이것을 잘 분석하고 그 뒤에 이 분석에 기반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그렇죠. 마치 정교한 조립과정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수집하는 것. 네.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그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카테고리, 범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문제, 어려움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욕구라고 하면 네. 일단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지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네.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욕구에 대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욕구가 심각한가, 어떤 종류의 욕구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네. 무엇을 원하는가, 얼마나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이게 바로 욕구의 세 가지네요. 그렇죠. 무엇을 원하지,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지? 그리고 왜 이 욕구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것을 욕구에 대해서 세 가지 수집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이 욕구를 채울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자원에 대한 수집이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육체적인 역량이라든지 혹은 뭐 경제적 역량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자원이라든지 심리적 자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고, 한계라는 것은 마음은 정말 앞서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최대한 한다 그래도 이런 한계가 있겠다. 그런 한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장애물에 대한 건가요? 한계, 장애물 이런 건데, 네네. 예를 들면, 네.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네.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일단 수입이 있거나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수입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아프다든지, 아하,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계 상황입니다. 네네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는 어떠냐 하는 게, 아무리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지금 10만 원 받는 건 하기가 어려운 건강 상태다. 그런 게 바로 한계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있는 것이 자원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어쩌고 싶은 것이 욕구고 어쩔 수 있는 것이 자원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계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쩔게요. 그것들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바로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아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욕구를 사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욕구를 사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네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욕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라고 네. 하는 거, 네. 그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다루는 그 서비스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정 기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주 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의는 의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복과 관련돼서는 뭘 파악해야 될 거냐? 그렇죠. 네. 그러면 식과 관련돼서는 뭘 파악할 거냐? 주와 관련돼서는 뭘 파악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주 생활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안정성. 안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지, 네. 네.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건지 주고, 이렇게 안정성, 그 다음에 안전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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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가 샌다,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은지, 뭐 저기 화재가 날 것 같은지, 홍수가 되면 침수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고령의 어르신이 있는데 뭐 이렇게 턱이 많다든지 뭐 이럴 때 안전성, 네. 그다음에 편리성, 요 세 가지를 안정, 안전, 편리.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영역별 의식주에서 그럼 뭘 들여다볼 거냐, 네. 뭘 볼 거냐, 뭘 볼 거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또 여기서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아니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막말로 보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나는 어떤 경제적인 거를 내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입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이 사람은 수입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출을 조정하는 거나 아니면 이 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 사람 수입을 경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가족 관계가 더 문제야. 네. 폭력이 있거나 뭐 중독이 있거나 어쨌든 가족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만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사회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맨날 만약에 서로 얘기했던 세 가지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특정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체의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다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욕구가 과소평가돼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면서 전문적인 시선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매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들여다보고 정보를 어떤 정보들을 파악할 거냐라고 하는 정보의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준비돼 있어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지 않네요. 예전에 성경의 최종현 회장이 모로코에 가서 지사장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참 보고를 받다가 탁 그만, 그리고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자들의 문제는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욕구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선정 기준에서도 그 선정 기준을 만드는 실무자의 전문가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를 이렇게 수집하고 자원을 수집하고 한계를 정말 이렇게 수집할 때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수집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욕구만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걸 무시해도 안 되지만 완전히 믿어서도 안 된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저 사람이 말한 것 중 이건 해당하지만 저 사람이 말하지 못한,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반드시 봐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책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의식주 하니까 의는 의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복은 이제 얼마나 청결하냐, 청결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의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때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 속옷 같은 것도 이제 자주 갈아입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비되어 있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비판적인 사람이 그런 거야. 무슨 사회관리에서 속옷까지 뭐냐? 네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 봐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뛰어놀다 보면 옷이 지저분해지게 되고 뭐 물도 튀고 이렇게 됐는데 옷이 다 한 벌밖에 없다. 그러면 걔는 의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름에 그렇게 자주 땀나고 막 그렇게 뭐 흙탕물 튀고 그랬을 때 갈아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속옷도 몇 벌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다 챙겨야지 된다. 그것이 일상생활이다. 그런데 네. 이제 어떤 경우는 무슨 속옷 가치를 속옷을 어떻게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속옷 당신은 속옷이 뭐 어떤 속옷이 있어요? 뭐 몇 불 있어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여름철에 아이들 뭐 땀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되고 본인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갈아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네네. 않은지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뭐 생을 갈아입지 않고 지저분하게 계속 그것만 입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런 정보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을을 지금 예를 들어 주셨지만 질문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 두면 그것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질문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여기 적대감을 가지려고 그건 뭐 몇 번 정도 있어요. 예, 이건 좀 있죠. 양말은 뭐 별로 없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히 좀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식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의도 뭐 청결성,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게 있는가, 또 속옷은 잘 돼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주도 안정성, 안전성, 편리성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식도 또한 그런 거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가 이렇게 또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정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 수집에 카테고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정보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좀 이렇게 좀 터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거칠게 보자면 선정 기준에서 봤던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렇죠. 깊이 들어간 의식주, 경제, 건강, 그 다음에 돌봄과 양육, 뭐 이런 것이 깊이 들어간 자료들. 그것은 필수적으로 사정 과정에서 수집돼야 되는 자료들이기도 하네요.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거 플러스 알파.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월계 예를 들어서 의식주,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돌봄과 양육, 뭐 이런 정보를 선정 기준으로 좀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 경제를 가지고 선정 기준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를 하려면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건데 예를 들면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거예요. 수입 관리,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 형성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크게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보다 세분화된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료가 수집됐다고 해보고 그렇죠. 수집된 것 때문에 분석 단계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분석 단계. 네. 일단 그 수집과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하니까 내가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없을 때는 네. 좀 막연했던 거예요. 뭐를 그렇죠. 물어보고 네, 네. 뭐 어떤 거를 알아봐야 되나 음. 그랬는데 쫙 이게 있으니까 그래 이거 알아보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명확해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사례 관리자 혹은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사와도 얘기할 때 이런 게 있다고 쉽게 그러냐 그렇죠. 이해가 훨씬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이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제는 이렇고 뭐는 있고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금방 그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니까. 네, 같은 자를 가지고.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분석. 네. 요게 참 중요해요. 네. 원래 분석은 이제 또 뭐 한계 상황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있지만 욕구와 관련돼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욕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또 한번 네. 내려보면 욕구는 기본적으로 나의 현재 수준하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죠. 네. 요 갭이 욕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근데 나 200만 원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100만 원의 수입이 욕구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당연히. 네. 요거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통상 많은 경우 이게 분석이 잘 안 돼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은 그래 어느 수준으로 원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경제와 관련돼서 지금 지출이 오버돼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좀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하게 네. 어느 수준까지 원하냐. 수입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서 선을 정하는 거예요. 네.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정확하게 사정해내는 거예요. 네. 그 갭을. 네. 여기서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정확한 선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분석 과정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이 정말 적절하고 타당한 선인가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언트와 같이 검토를 해서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A라는 클라이언트, B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비슷한 상황임에도 합의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A가 조금 높거나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100만 원씩 이제 수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가족이 더 많고 뭐 어쨌든 뭐 아픈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상황이 다를 테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뭐 가족이 뭐 부부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되니까 뭐 150만 원이다. 50만 원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욕구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정을 다 고려해 볼 때 당신은 170, 당신은 150 이렇게 합의해서 170과 150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분석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항상 하면 그래 당신이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서 아하. 이제 픽스 시켜 나가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 특별한 적이 없는 한 수치화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근데 자존감이나 열등의식을 내가 극복하고 있다. 네. 우울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수치화되기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울도 보면 우울의 어떤 척도나 이런 것에서 이제 어떤 그 백의 디프레션 네. 스케일 같은 경우는 21점 21문항. 네, 21문항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뭐 레인지가 있잖아요. 네. 뭐 낮은 수준, 심한 우울증이다, 네, 뭐 중간 정도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점이다. 그러면 네. 사실 좀 심한 우울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 중간 정도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12점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 같은 거 몇 개 기준을 해서 요 상태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네네. 그거를 같이 이야기해서 구체화시키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 성적표 한번 보자. 네 성적을 보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게 뭐 70점, 60점, 40점 이러는데 네가 바라는 게 몇 점이냐? 전 100점이요. 야, 네 능력이나 깜냥 보고 좀 하자. 그래서 국어는 일단 80 정도 어때?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영어는 90. 수학은 너 50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그게 좋겠어요. 선생님 조금 더 올리면 좋겠는데 그럼 수학은 60점까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과목의 목표치를 적절하게 딱 해서 오케이. 이제 다음 시험에서 한번 열심히 우리 해서 나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이 점수를 향해서 한번 해보는 계획을 세워보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분석인 거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좀 전에 들은 예에서 난 100점을 맞고 싶어. 좋아. 목표를 세웠으면. 그러면 이걸 달성하려면 네가 하루에 25시간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가능하면 이거 목표 세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타당한 선을 같이 찾아가서 합의하는 거. 그래서 욕구를 합의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합의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선을 찾아서 그래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정도는 목표를 세워야지 하는 게 우리가 좀 달성해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딱 이제 합의하는 거. 여기서 바로 왜 그토록 전문적 관계 수립 과정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런 욕구 합의가 되려면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수립된 좋은 관계에서만 이런 것이 합의되는 것이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라든지 소원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라는 측면에서 사례 관리 과정에서 인게이지먼트부터 어세스먼트까지 이 전문적 관계 수립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 사정 과정이지만 선정 과정 선정에서 지금 사정에서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네네. 우리는 전문적인 실천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네네네. 이거를 빨리 정립시키기 위해서 네네네. 노력을 해야지 되는 그게 거죠. 뭐 라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라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수준의 가벼운 관계 더 형성 깊게 전문적 관계 네, 전문적인 그걸로 해서 네, 네. 선정 과정과 사정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분석에 있어서도 이런 욕구 분석, 그죠? 합의된 욕구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 그리고 한계에 대한 것들이 모두 분석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네. 특별히 이번에 다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구 분석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좀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걸 정의는 내렸는데 네.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실천 과정 속에서 욕구를 분석해서 합의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욕구의 정의 네.
그거를 가지고 욕구를 분석해서 합의하는 걸로 네. 그렇게까지 이거를 다루지는 않았어. 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이게 목표가 돼요. 네. 그러네요. 합의된 욕구. 합의된 욕구가 이퀄 목표. 예, 그리고 목표는 일방이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지. 목표가 되고 또 계약을 맺을 때도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 따로 이제 계획 목표 따로 이게 아니라 욕구 이퀄 목표로. 아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저도 이 얘기를 저번 시즌 1에서는 못 들어봤고, 시즌 2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후 과정이 부드럽게 잘 연결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측정 가능하게 세워라, 구체적으로 세워라, 실행 가능하게 세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미 사정 단계에서 다 분석이 어느 정도 돼 나와서 계획을 목표로 설정해서 갈 때는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분석 과정만 잘 된다면 그 뒤에 계획 수립은 그냥 술술술술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이자 교도보이다. 이 교도보를 잘 가야 그 뒤가 순조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더 말씀 또 듣고 싶지만 그래도 아꼈다가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